발렌시아,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축구 클럽 중 하나입니다. 이 팀은 단지 막대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회에서 여러 중요한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박쥐 군단으로 불리는 발렌시아는 6번의 리그 우승과 9번의 스페인컵 우승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기가 시작될 무렵 로스체는 라리가에서 화려한 시즌을 여러 차례 보내며 2번이나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기가 교차하던 시점에 발렌시아는 유럽 축구의 거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박쥐 군단은 갑작스럽게 혼란에 휩싸였고 간간히 그 혼란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발렌시아가 축구 정상에서 몰락하게 된 이유, 잘못된 결정들, 그리고 이 위대한 스페인 클럽을 혼란에 빠뜨린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발렌시아의 눈부신 전성기는 1990년대 후반, 더 정확히 말하자면 클라우디오 라니에리가 2번째 시즌을 맡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10년 동안 박쥐 군단은 라리가 중위권 팀으로 여겨졌지만 이탈리아 감독이 부임한 후 정체의 어려운 시기를 끝내고 리그에서 4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라니에리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 후임자인 엑토르 쿠퍼가 단단한 벽을 세웠습니다. 아르헨티나 감독의 2시즌 동안 로스체는 스페인 리그의 선두권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2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발렌시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쿠퍼는 메스타야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구단 경영진은 그의 실용적인 스타일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고 젊은 감독 라파엘 베니테스를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베니테스는 큰 클럽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엑토르 쿠퍼가 이끄는 동안 발렌시아는 단순히 강력한 도전자이거나 어느 정도는 불운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다면 베니테스는 메스타야의 진정한 우승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라파엘은 첫 시즌부터 오래 기다렸던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2003-2004 시즌에는 독특한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유에파컵을 들어 올렸고 동시에 라리가 우승 트로피도 다시 한번 거머쥐었습니다. 이 시기는 바르셀로나의 호나우지뉴와 레알 마드리드의 호나우두, 지네딘 지단이 활약하던 시기로 당시 발렌시아의 성과는 더욱 빛났습니다. 젊은 감독과 비교적 젊은 선수단은 발렌시아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자신감에 차있던 순간 박쥐 군단의 달콤한 역사는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베니테스 감독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후 그는 감독 시장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인물이 되었고 그해 여름 리버풀의 매력적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운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4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후안 바우티스타 솔레르가 발렌시아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박쥐 군단은 이적 시장에서도 다소 논란이 많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라니에리가 다시 메스타야로 돌아온 가운데 로스체의 경영진은 창의적인 이탈리아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파노 피오레, 베르나르도 코라도, 그리고 마르코 디 바이오가 팀에 합류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기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이렇게 이탈리아 선수들의 초점을 맞춘 영입 방향은 팀 내부의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라니에리는 이탈리아 출신 동료들을 성공적으로 팀에 융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던 기존 스쿼드에는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예상했던 우승 경쟁 대신 발렌시아는 점차 하락세를 탔습니다. 다음 해 2005년 2월 팀은 리그에서 7번째 자리에 머물렀고 이후 라니에리는 경질되었습니다. 기대했던 향수 어린 재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즌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박쥐 군단의 수뇌부는 검증된 전략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005-2006 시즌에는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가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베니테스처럼 젊고 야심찬 스페인 감독이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플로레스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로스체는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라리가에서 3번째 자리를 차지했고 다음 시즌에는 4번째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서는 발렌시아가 우승 경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잦은 부상과 내홍으로 인해 이러한 기대는 무산되었습니다. 플로레스는 아메더 카르보니 스포츠 디렉터와 갈등을 빚었으며 회장 솔레르와 주장 다비드 알벨다 사이에도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4번째 자리는 오히려 성과로 여겨졌습니다. 2007년 여름 박쥐 군단의 경영진은 플로레스를 지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결과 카르보니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플로레스 역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팀의 성과가 상당히 준수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결정은 매우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비교를 통해 이해된다고 하듯 발렌시아의 경영진도 곧 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플로레스의 후임으로 로날드 쿠만이 부임했으며 그의 지도 아래 팀은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라리가에서 15번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급격한 하락세 속에서도 발렌시아가 스페인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감독은 이미 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 사건 이후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카니사레스, 알벨다, 그리고 앙굴로가 주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쿠멘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솔레르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날드는 베테랑 선수들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들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3명의 리더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스포츠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클럽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솔레르의 경영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판은 상당히 정당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후안이 회장직을 맡았을 때 발렌시아의 부채는 1억 유로였으며 해마다 그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레르는 새로운 고급 경기장으로의 이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2007년 중반에 시작된 경기장 건설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2008-2009 시즌을 시작한 발렌시아는 정말 훌륭하게 출발했으며 6라운드 동안 리그 선두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클럽의 부채는 무려 4억 5천만 유로에 달했으며 몇 달 동안 선수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솔레르의 회장직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후안에게 있어서 복귀 불가능한 지점은 2005년도 2월에 다다랐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경기장이 거의 완공된 상태였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작업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의 절망을 깨달은 솔레르는 가장 간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임을 선택하며 클럽을 위기의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후안이 의도적으로 발렌시아를 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련의 전략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건설 사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솔레르는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는 비용을 메우기 위해 메스타야가 위치한 땅을 팔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그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또한 여러 인사적 실수들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란리에리, 플로레스, 쿠만은 해고되면서 총 3,500만 유로의 보상금을 받았고 이는 당시 발렌시아에게 매우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솔레르는 직원을 마치 장갑처럼 자주 교체했습니다. 그의 회장직 동안 불과 4년이 차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클럽은 5명의 스포츠 디렉터와 3명의 총괄이사, 3명의 의료 책임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안은 물러나면서 자신의 주식을 비센트 소리아노에게 팔았고 소리아노는 이를 위해 910만 유로를 지불하고 메스타야를 3억 5천만 유로에 팔겠다고 주장했지만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인물이 클럽에 등장하면서 클럽 내 관리 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2달 동안 로스체의 수장은 무려 4명이 교체되었으며 그 중에는 소리아노도 포함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발렌시아는 오랫동안 매우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시즌 연속으로 리그에서 3째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결과는 구단 경영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신선하고 혁신적인 지도력 덕분이었습니다. 젊은 스페인 감독은 그가 맡은 일을 매우 잘 수행했으며 그가 맞닥뜨린 엄청난 재정적 문제와 2명의 다비드, 빌리와 실바의 필수적인 판매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의 성과에 전혀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을 고려할 때 그의 퇴임은 클럽 경영진의 또 다른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나이가 떠난 후 로스체의 감독직을 맡은 사람은 누구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14년 동안 팀은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미로슬라프 주키치, 후안 안토니오 피찌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팬들은 발렌시아가 침체기를 맞이하고 최선의 경우 유로파 리그 진출을 위한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그들은 갑작스럽게 낙관적인 희망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구단주로 싱가포르 기업가 피터 림이 등장했는데 당시 그는 약 3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발렌시아 팬들은 그를 메시아처럼 맞이했지만 기쁨과 행복에 휩쓸려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체를 인수하기 전부터 림은 축구와 깊은 연관이 있었으며 리버풀, 아틀레티코, 밀란 등 여러 클럽을 인수하려 시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시아 전역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테마의 카페를 여는 등 이로 인해 해리 네빌, 라이언 긱스, 데이비드 베컴과 친분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림이 가장 중요한 협력 관계를 맺은 인물 중 한 명은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시입니다. 포르투갈인은 조언자로서 피터가 선수들에게 투자하고 이후 그들을 재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림의 취임 직후 발렌시아 감독으로 취임한 인물이 멘데시의 제자이자 동포인 누노 에스피리투 산투라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인 감독 아래에서 박쥐 군단은 최소한 자존심을 지키며 2014-2015 시즌에 4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임자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로스체의 팬들은 대개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듬해 중반 발렌시아는 피터의 친구인 해리 네빌을 감독으로 영입했는데 그는 클럽 역사상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한 감독이었습니다. 26경기에서 단 3번만 승리를 거두었고 그 결과 네빌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발렌시아 팬들에게 심각한 경고 신호였으며 팬들은 점점 더 림이 팀과 그 전통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림은 개인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 그리고 멘데시와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만 클럽을 인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6-2017 시즌은 팬들의 우려를 단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발렌시아는 안드레 고메시, 파코 알카세르, 샤크단 무스타피와 이별했고 감독 자리에는 실제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즌 중반 박쥐 군단의 지휘봉은 3명의 감독이 맡았고 팀은 리그 강등권 근처에서 시즌을 거의 절반 동안 헤맸습니다. 아마도 림의 몇 안 되는 올바른 결정 중 하나는 2017년 여름에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라를 감독으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발렌시아는 인상적인 반등을 일으켰고 2018년까지 2해 연속으로 4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컵을 우승하며 10년간의 트로피 가뭄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또 다시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로 코파 델 레이 우승 중 피터 림은 다시 한번 그의 무관심과 냉담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팀의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드레싱룸을 방문하기보다는 데이비드 베컴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림은 또 다른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마르셀리노가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비판을 받자 림은 우승 감독을 해고하고 마찬가지로 스포츠 디렉터인 마테오 알리마니도 함께 해고했습니다. 이 두 사람 덕분에 발렌시아는 그 놀라운 상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발렌시아는 더 이상 이전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2019-2020 시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룩졌고 발렌시아는 9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상징적인 순간이었지만 클럽의 주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의 어려움과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들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자아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르셀리노를 해고한 것에 반대했던 다니 파레오를 팀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에는 몇몇 주요 선수들이 또 다른 불만을 품고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달했지만 그렇게 명백한 주장과 존경의 결연은 마지막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발렌시아 팬들이 도시의 거리를 채우며 림의 결정을 반대하고 그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새로운 구단주를 신뢰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클럽의 죽음을 상징하는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림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발렌시아가 얼마나 큰 클럽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고 이제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발렌시아 팬들의 수천 명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역기자 파카 폴리트의 말입니다. 분명히 로스체의 문제는 피터의 취임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안 솔레르가 클럽을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과는 달리 싱가포르 사업가는 처음부터 그저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발렌시아를 돕겠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지도직에 앉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수를 팔았고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얼마 전 림의 동료이자 현재 발렌시아의 회장인 아닐 무르티는 클럽에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아카데미는 정기적으로 1군의 자랑스러운 유소년 선수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10년 후 우리는 챔피언십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야심차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렌시아의 성적, 인사정책 및 기타 지도부의 결정들을 보면 이러한 발언은 조롱거리이자 단순히 웃기게 보입니다. 어쩌면 무르티는 잘못 이해된 것일 수 있고 그는 2부 리그에서 챔피언십을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